내 집 마련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라고들 하죠. 그런데요, 혹시 누군가는 너무 쉽게 그 꿈을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바로 그 수상한 거래들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평생을 꼬박 모아도 살까 말까 한 서울의 아파트.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동안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선 검은 돈과 온갖 편법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씁쓸한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무려 416건이나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중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것들만 콕 집어서 기획조사를 벌였는데요. 와, 그 결과를 보니까요,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또 교묘한 불법의심 사례들이 수두룩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어떤 유형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대담할 수 있지 싶은 방법입니다. 바로 출처를 알 수 없는 해외 현금을 뭉칫돈으로 들여와서 부동산을 사는 건데요. 이건 뭐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거죠. 원래 해외에서 미화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가져오려면요, 세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절차를 그냥 가뿐하게 건너뛰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가방에 현금 다발을 가득 채워와서 부동산을 덥석 사버리는 거죠. 자, 이 사례를 한번 보시죠. 한 외국인이 3억 9,50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샀는데요. 무려 3억 6,500만 원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현금을 직접 들여왔다고만 하는데 외화 반입 신고 내역은 당연히 없었고요. 우리는 대출 한 푼을 받으려 해도 자금 출처를 다 증명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 사건 결국 관세청에 바로 통보됐습니다. 와, 이 경우는 한술 더 뜹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아파트를 파는 가족 간의 직거래였어요. 그런데 딸이 집값으로 낸 돈 중에 약 3억 원이 신고 없이 들여온 현금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래가 다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딸에게 집값 일부를 다시 돌려준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증여세를 안 내려고 아주 치밀하게 꾸민 편법 증여까지 의심되는 상황인 거죠. 자, 다음 유형은 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체류 자격이나 대출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수법인 거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무자격 임대 사업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한국에서 월세를 받으면서 돈을 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버젓이 집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90일 이내에 단기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은요, 돈을 버는 영리활동, 그러니까 임대사업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피스텔을 사서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월세까지 꼬박꼬박 챙긴 겁니다. 이건 명백히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한 위반행위입니다. 대출금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는 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죠. 우리 내국인들은 주택담보대출 하나 받으려면 소득부터 신용까지 정말 깐깐하게 다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규정은 싹 무시하고 엉뚱한 부동산 투기에 대출금을 써버린 외국인 사례가 적발된 겁니다. 이 사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 쓰시라고 있는 돈인데 이걸로 14억 원이 넘는 초호화 단독주택을 샀어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학용품 사라고 빌려준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금융질서를 흔드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죠.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이건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이는 경우인데요. 계약서, 차용증,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동원해서 시스템 전체를 속이는 수법들입니다. 4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요, 매수자금 중에 무려 38억 원을 자기가 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빌렸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회계처리나 이자를 냈다는 내역이 불분명했어요. 이건 뭐 사실상 회사 돈을 빼돌려서 자기 개인 아파트를 산 셈이라 횡령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이건 다운계약의 아주 새로운 수법입니다. 일단 정상적인 가격으로 계약하고 돈을 다 줘요. 그리고 거래가 다 끝나면 집을 판 법인이 취득세 지원금이라는 좀 이상한 이름으로 돈의 일부, 여기서는 3,100만 원을 구매자한테 몰래 돌려주는 겁니다. 결국 세무서에 신고된 거래 가격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핵심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불법 전매입니다. 자,
A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법적으로 되팔 수 없는 전매 제한 기간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시숙, 그러니까 남편의 형인 B의 이름을 빌려서 대신 분양 계약을 하게 하는 겁니다. 계약금 같은 실제 돈은 전부 A가 건설사에 직접 내고요.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이 딱 끝나자마자 B는 A에게 분양권을 넘기는 거죠. 정말 치밀하게 짜인 불법 전매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덜미를 잡힌 416건의 거래들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당연히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부는 위법행위 종류에 따라서 각 전문기관의 사건에 넘겼습니다. 계약서를 속인 건 지자체로, 세금 문제는 국세청, 수상한 외화는 관세청, 불법 전매는 경찰청으로 보내는 식이죠. 만약 한 건의 거래가 여러 법을 어겼다면 관련된 모든 기관에 통보됩니다. 말 그대로 범정부 차원의 공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차는 아주 명확합니다.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에 통보가 가면요, 경찰 수사나 세무조사 같은 본격적인 후속 조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혐의가 입증되면 안 낸 세금을 토해내는 건 기본이고요, 징역이나 벌금 같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조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지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아주 단호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이 발언처럼요, 앞으로는 이게 아파트든 상가든 땅이든 종류를 가리지 않고 외국인의 불법 거래를 뿌리 뽑아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꿀팁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정부는 특히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 외국인이 집을 사놓고 직접 살지 않는 등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이행 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거든요.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